all three sites sustained extremely severe damage and destruction. 미드나잇 햄머. 항공기가 한 125대. 그러니까 쇼 포스거든요. 네. B2 폭격기가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쪽집게 작전, 핀셋 작전을 한 거예요. 9.11 이후 최대 군사작전, 여태까지 전쟁사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건 아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간담이 선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고고 김동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갑자기 만났죠. 우리는 왜 약속을 안 하고 만나는 거 항상? 아니, 지난번에는 출국전에 잡아오더니 이번에 또 입국 가자마자 또 잡아와가지고 아니 눈이 빨개 지금 엄청 피곤해 보여. 복귀할 때 이 작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기하다가 왔습니다. 네. 대기하다가 오늘도 무슨 비밀과 요물을 가져오셨나요? 오늘 핵심적으로 나눌 이야기는 저번에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엄청난 또 항공 작전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어서 제가 나가 있는 사이에 미국이 또 이제 후속 탈을 딱 때린 이란의 어떤 핵시설의 능력을 좀 이렇게 거부시키는 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 요물을 또 한번 파헤치기 위해서 맞죠? 네. 이게 오늘은 피곤하시니까 빨리 하고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자정 이전에만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이후에 미드나잇 햄머 준비가 됐던 오퍼레이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아. 예측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3개월 전에 이제 미국에서 난데없이 이제 계속 미군들 훈련을 하잖아요. 네. 카운터 WMD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를 했어요. 카운터 WMD 훈련이 무엇을 일하는? 이게 뭐냐면 WMD가 Weapon of Mass Destruction이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를 해체하거나 그거를 이제 방어하는 훈련이잖아요. 네. 주로 특수작전 부대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부대에서는 이제 특수작전 부대와 일반 부대 사이에 있는 75 레인저 연대가 보면은 그게 보면은 Nuclear Disablement 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NDT가 있어요. 네. 그 인원들이 훈련을 시작을 3개월 전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1차 공습하고 나온 다음에 모사드만 지금 현재 유출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핵물질을 추격하고 있는데 지상군의 활동이 없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특수작전 부대가 그런 것들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부대들이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하고 이미 그 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핵물질을 시큐하거나 갖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불능화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쇼 포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들어왔던 미군들이 그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핵 위기가 고조됐을 때 그렇죠. 그럴 때만 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됐었죠. 사실 이거 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요. 미군과 정황을 봤을 때 이게 협조된 작전이었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제가 그 CWMD 작전을 전개 3개월 전에 딱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었냐면 후티 반군이 미 항공기하고 이제 무인기를 이제 공격을 했단 해버렸죠.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거기서 핀포인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력이 전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겹치고 축적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전개 전력으로 이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러면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햄머 이거 사건의 전말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미드나잇 햄머 작전 21일 미군이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아스판 위치한 3개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을 합니다. 이때 B2뿐만 아니라 4세대, 5세대 전투기 그리고 공중급기 동원된 게 125대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B2 폭격기가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작전 목표가 있죠? 단순합니다. 이란의 핵시설의 심각한 어떤 저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뭐 핵 능력을 갖기 전에 이제 제거하겠다.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3개의 핵 시설을 타격했어요. 네. 알고 보시피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포르도하고 나탄즈하고 이스파한인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이제 그 지하에 있는 핵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파한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는 어떤 시설을 연구 시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쪽집게 작전, 핀셋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 피해 없이 필요한 것만 딱 핀셋으로 제거했던 작전으로 되고 있고 네. 그것을 이제 작전 목적에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왜 국제사회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고한 전력들을 잠깐 보면 궁금증이 좀 생기긴 합니다. 일단 항공기가 한 125대, B2, 그리고 4세대, 5세대 전투기, 그리고 24대 이상의 급유기가, 그리고 ISR 전력까지 동원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서브마린, 잠수함에서 우리 크루즈 미사일 미사일까지, 들었죠. 예. 그리고 14발의 GBU 57, 벙커버스터. 예. 정밀 유도 무장이 한 75발 정도 사용이 됐다고 네네네.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전력에 한계 전력이 아니죠. 아니죠.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그 미군이 이제 세계를 몇 군 둥부 나누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다음에 중부사령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전력은 그런 지정된 전력이 아니에요. 이번 작전을 위한 특수작전을 위해서 별도로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정부 전력과 그다음에 본토에서 있는 어떤 지원 전력을 다시 합해가지고 태스크포스를 통해가지고 합동 전력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공군력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근데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우리는 할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때 네타냐후 총리 얘기하는 거는 이거 끝이 아니다. 앞으로 한 뭐 2주 정도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작전을 먼저 수행을 했고, 미군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권 조성으로 적의 방공망을 이미 와해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작전은 여권 조성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해놨고, 네네. 그리고 타격을 했는데 아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적극 개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협조된 작전이 어느 정도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란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슬리핑 라이언이라고 해요. 이란은. 거기엔 또 왜 자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마라 해서 슬리핑 라이언인데, 제가 이제 재밌는 거는 한 유추해 본 거는 1차 공습의 이스라엘이 라이징 라이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잠자고 있는 애를 스티뮬레이션 자극시켜서 일어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깐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단계 작전으로 저는 간다고 재밌게 재밌게. 예,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9.11 이후 최대 군사작전, 예, 가장 큰 B2 작전이라고. B2 작전이고 뭐 두 번째로 장거리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B2는 이해를 했어요. 4세대, 5세대 항공기가 125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이 전투기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작전에만 투입된 전력은 이만큼이 되지 않겠죠. 근데 국제정치학으로 보게 되면 권위주의 국가 사슬이라는 게, 가치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권위주의 국가 하게 되면 위쪽부터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그 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중국, 이란, 북한, 그 다음에 헤즈볼라, 하마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크게 국가와 무장 정파로 나눠져요. 얘네들은 이제 서로 끈끈한 게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부터 이제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움직이면 같이 상호작용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보게 되면은 이란이 움직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헤즈볼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후티 반군들이 같이 준동을 해주는데, 그걸 못하기 위해서 그걸 견제하는 전력들을 다 전개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은 저희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라고 말하는데 태평양 사령부예요 원래는. 근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인도와의 어떤 협력 때문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것도 6개국 공군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인도 태평양 육군 사령부, 인도 태평양 공군 사령부, 인도 태평양 해군 사령부가 되는데 거기는 인도가 빠져 있어요. 태평양 육군 태평양 공군 해군 사령부가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인도양 근처가 되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인도 태평양 주요 전력이 어디 있죠? 일본하고 이제 오키나와의 공군과 해군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그쪽 인도양 쪽에서는 주로 받는 게 중부 사령부랑 아프리카 사령부, 유럽 사령부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앞에다 인도를 뺀 거예요. 서진을 했던 기만 전력이 이제 B2 전력이 갔잖아요. 가기 네. 위해서는 태평양 사령부 안에서 두 번의 어떤 작전권이 변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측, 이제 동측으로 갔던 유럽 사령부 갔을 때는 이미 유럽 사령부가 뭘 하고 있냐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준동 못할 견제한 전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못 들어가는 상태에서 아프리컴하고 중부 사령부에 있는 전력들이 같이 계속해서 교대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많은 전력들이 들어왔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연 동원된 모든 전력을 그렇죠. 얘기한 거다. 아무리 해도 그 지역에 그만한 전투기가 네, 제가 세봤는데 있을 수 없죠.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작전의 경과를 좀 보면, 이란을 속이기 위해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 본토에서 공중구비를 받으면서 날라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성동격서 말씀하셨는데 B2가 양쪽에서 작전을 하죠. 네네. 첫 번째는 디코이라고 보기에는 이건 디셉션 전력, 약간 기만 그렇죠, 전력으로 기만 전력이죠. 들어갔고 나머지 주 전력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상 최대 작전이라는 얘기가 공중구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B2가 아무리 스텔스라고 하더라도 본토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이걸 공중구뷰를 받아서 지점까지 미국과 적대시하는 국가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전력 B2 전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전 개시 시간이 나오면 날라와서 정확하게 때리고 갑니다. 어떻게 공중구뷰를 받아서요. 근데 이 7대 이상 뭐 12대 14대 얘기가 나오는데 성동 격소 다 구뷰를 받아서 온 것만 해도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디셉션까지 했죠. 맞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들어오면서 아까 태평양사, 중부사, 인도사 넘어오면서 지휘권이 이양이 돼요. 그걸 지휘를 받으면서 아마 폭격기만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거 에스코트 전력도 그렇죠. 들어와야 되죠. 구뷰기는 혼자 가나요? 그렇죠. 구뷰기도 계속 동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에스코트가 필요합니다. 왜 그냥 공중구뷰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미 공군의 가장 위크 포인트는 공중구뷰기예요. 그렇죠. 이 공중구뷰 능력을 딜리트 시키면 작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사상 최대 장거리 작전이라고 하고 되게 이런 작전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 자체가 공중구뷰 능력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크 포인트도 될 수 있습니다. 요 점이 이번 사태를 볼 때 이런 점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14기에 GB57 MOP 매시브 오더넌스 페네트레이트가 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세계 핵 시설에 떨어뜨렸는데 네. 좀 한쪽에만 몰려 있다. 이거를 어느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네. 좀 이제 정밀 폭격을 이제 그 벙커버스를 하게 되면 일단 12발이 한 곳에 한 곳에 떨어졌잖아요. 들어가고 나머지 2발이 들어가고 토마호크가 다른 데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왜 그럴까? 그럼 표적 선정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하는 데가 없는데 제가 일단 토마호크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가 한 지역으로 네네. 약간 몰빵을 하고 나머지 14발 중에 12발이 한쪽 시설에 그리고 2발만 네. 다른 한 시설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포르도하고 이제 나탄즈라는 지하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나탄즈가 이제 규모가 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은원패할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때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작은 포르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탄즈는 규모가 크긴 하지만 거기는 원심 분류기가 성능이 낮은, 그러니까 원심 분류 영어로 IR인데 1, 2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저성능의 원심 분류기라고 하고 핵물질로 핵화, 그 무기화하는 데는 이제 좀 성능이 낮은 거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규모는 작지만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원심 분류기 IR이 높은 거예요. 6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뭐 파키스탄으로부터 넘어온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2024년도에 174대를 만들어서 이걸 8개의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그룹핑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핵물질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145kg 정도의 핵물질을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5개의 원자탄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2발이 먼저 지하실에 들어갔고 나머지 2대가 2발이 나탄재에 들어간 거고 토마호크 이제 뭐 24발에 30몇 발까지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상에 나와 있는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초토화시켜 버린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토마호크가 먼저 나가서 시드 작전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토마호크는 시드보다는 핵시설 타격으로 그렇죠. 간 것 같습니다. 예. 잠수함 발사 토마호크 랜드 어택 미슬. 그래서 토마호크인데 잠수함에서 발사해서 지상을 타격한 거죠. 그래서 시드 작전. 우리 탑건 매버릭 보시면 전투기가 들어가기 전에 토마호크들이 날아가서 시드 작전을 하거든요. 이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때릴 수는 있는데 이건 핵시설에 국한된 전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simultaneous strike라고 딱 하니까 네. 동시 타격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시드보다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재밌는 게 미공군이 아무리 B2 스텔스 항공기가 같다고 해도 에스코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4세대하고 5세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워딩을 잘 보시면 4세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5세대 전투기들이 에스코트를 한 것 같은데 혹자는 뭐 F-22가 들어왔다 또는 F-35 뭐 차리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항모전단에서부터 직접 들어왔을까? 하나는 미리 기배치된 전력들이 사용이 됐을까? 그럼 어디에서 사용이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예멘 때문에 미군들이 전개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전개를 좀 하고 있었고 걸프 전화 할 때 이제 뼈 아픈 어떤 그 상처가 하나 있어요. 후세인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미사일을 어디로 쐈죠? 이스라엘로 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정치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쪽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홍해 일대에서는 이제 후티 반군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3개월 전부터 해서 트럼프가 화가 나서 뭘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을 보게 돼 파키스탄, 인도하고 이제 분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여진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상황 관리라든 견제 전력으로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 네. 미군의 특성상 이제 훈련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순환을 배치하면서 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계획된 어떤 협조된 공격 작전이었기 때문에 35 플러스 해서 22까지도 들어서 훈련 목적으로 들어와서 기정비하고 있다가 항공모함이 아니라 왜냐면 항공모함이 발진하게 되면 그게 발진기지가 다 노출되잖아요. 네, 기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아까 말한 디코이보다는 디셉션 측면의 양동의 전력으로 항공모함도 사용된 거고 기전력된 각각의 있는 기지에 있던 것들이 모여서 때렸을 것이다. 그래서 4호소대가 35 또는 22까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퍼스트 어택을 한 이후에 이란이 반격을 할 때 미군 기지, 해외에 있는 미군 주둔 기지에 대한 언급을 하잖아요. 위협. 네네네. 그때 첫 번째 언급된 기지가 이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인데 그때 언급되지 않은 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전초 기지. 네. UAE,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에 미군들이 상시 주둔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많은 전력들이 와 있었던 것으로 그냥 보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확인이 필요한데 그쪽에 주둔을 많이 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또 봤습니다. 왜 해군 전력이 들어왔으면 항모가 들어왔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항모 전단에 있는 캐리어 윙 부대가 와서 주둔을 하고 있다가 작전을 수행한 거죠. 그렇게 보면 아까 토마호크에서 얘기를 할 때 토마호크가 왜 시드를 하지 않고 직접 타격을 했느냐? 왜냐하면 시드 전력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칼빈슨에 있었던 EF-18G 그라울러도 그쪽에서 같이 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드 전력이 필요 없이 전자전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5세대 스텔스 그리고 5세대 이상의 스텔스 B2 폭격기가 작전을 한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1차 타격에 있음에도 이제 기동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공 자산을 그래서 레이더라든가 기동 배치된 이제 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제 그 4, 5세대 전투기에서 이제 요격을 정확하게 핀포인팅했을 가능성이 높죠. 재밌는 것이 사실 이 핵시설을 노린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그 무장 가지고는 안 됐다고 본 거죠. 그렇죠. 무장이 핵심이 벙커버스터가 핵심이었는데 네. 그게 없었던 거죠. 벙커버스터 GBU-57 네네. 실전에 사용된 첫 번째 사례인데 이게 길이만 해도 20피트에 무게가 3만 파운드. 왜냐면 뚫고 내려가야 되니까 워헤드보다도 이 중력 속도도 있지만 여기에 질량이 중요해요. 네. 페네트레이션 하려면. 네네. 그래서 이게 3만 파운드까지 늘어난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못하고 왜 B2의 벙커버스터까지 동원이 됐을까? 그 비밀을 아시죠? 알겠습니다. 환기구 때문에 그래요. 환기구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환기구? 네, 환기구는 뭐냐면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노스 코리아 택틱스라는 그 미국에서 발간한 그 전술 교범이 있어요. 환기 그 지하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산소 농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환풍구가 있어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또 아래 보면 아까 원심분류기를 돌리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유해 물질이라든가 그게 나오는 열 같은 것도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환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제가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지금 현재 그 지하실을 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좌측에다 하나 뚫고 우측에다 하나 뚫을까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무너지죠. 건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기구를 뚫는 곳 한 지역에다가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열을 발산하는 곳, 유해 물질이 나가는 곳,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호흡을 위한 산소를 공급하는 곳이 이렇게 해서 한 줄기처럼 이렇게 해서 구역으로 딱 가요. 포르도 같은 경우는 80에서 100m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GBU가 없으니까 벙커버스가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작전을 끝나고 2단계 작전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이 협조전 작전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그러게. 게 중요하잖아요. 네. 혹시 정확한 위치가 필요하잖아요. 예, 정확한 위치. 안 가봐서 모르. 예, 이 얘기를 안 해요. 뉴스에 보면 환풍구 얘기를 하는데 이 예치를 안 하는데 2011년부터 이 핵 개발을 하기 시작한 애들이 만들 때 미국에서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나오는 이제 글로벌 IT 기업 있죠. 막사 테크놀로지스가 사진을 찍어요. 계속 찍어요. 매일. 찍어서 11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13년도에 그게 완공이 돼요. 근데 그 구멍이 숨구멍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가
은원패라고 위해서 뭐를 이제 복토를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가 있다는 것을 빅데이터 시켜놨던 거 아니에요. 이게 AI로 작용을 하는 거죠.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아재님 이제 실전 이제 조종사를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10몇 년 전에 그 타겟팅 되어 있는 좌표 믿고 때릴 수 있어요? 때려야죠. 예, 근데 신빙성이 이제 임무 하기 전에 외워주세요. 반드시 하잖아요.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 미군 같은 경우와 나토군 같은 경우 스파이 위성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IR 센서 네. 그거는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온도가 높아질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그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은원패 시킨단 그렇죠. 말이에요. 또 CO2가 나오는 것들을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원심분류가 있기 때문에 방사능 관련된 물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 게 보면 H2하고 그 다음에 F2가 나와요. 네. H2는 수소, 네. F2는 불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불소? 이제 이빨 닦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탐지할 수 있는 이제 그 분광 센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특정이 되겠죠. 네. 특정이 되면은 특수작전 부대나 아니면 드론을 보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걸 특정을 해요. 그리고 정확한 이제 좌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직접 미군한테 주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유해 주던 간에 주게 되면 그거를 이제 벙커버스에다 장입하는 거예요. GPS를 잠입해서. 근데 이제 여기 그 뉴스 보도에 잘못 나온 게 있는데 GBU-57 같은 경우는 이제 벙커버스잖아요. 첫 사용사라인데 이게 가이드가 되는 방법을 어느 언론에서는 이게 GPS만 나와 있어요. 네, INS까지 했어요. 이게 INS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INS가 가다 보게 되면 이제 오차가 생기니까 GPS가 이제 보장해주는 역할에서 상호 보안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요새 많이 나오는 전자전이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장입된 것들이 바로 꽂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GPS 슬롯, INS 이제 그걸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언론에서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지상에서도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미. 왜냐면 공군 조종사들이 제가 합동부사령관 육군 출신인데 너가 때려. 이거 10년 전에 잡혀야 안 때립니다. 예, 지금까지 다시 지금 확인해 주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딱 되어 있고 그 특수작전 부대를 그 이스라엘의 특수작전 부대를 안 써요. 그렇죠. 예, 자국의 특수작전 부대를 씁니다. 서로 지켜야 될 군사 비밀이라든가 보안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개했던 미국의 특수작전 부대가 들어가서 가망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전 협조된 그렇죠. 작전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미드나잇 해머잖아요. 네. 제가 정확히 말하면 미드나잇 해머링으로 해야죠. 아직도 하고 있어. 왜 아직도 하고 있는 계속 깐데 똑까. 그거 제가 얘기하는 예. 전술용어를 찾고 예, 깐데 똑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페네트. 정확한 그 구멍에 들어가서 깐데 똑까를. 이게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영화 있잖아요. 탑건 매버릭 보시면 두 발을 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도 환기구예요. 제가 전유를 한 게 그 영화 고증을 잘했다. 왜냐면 환기구를 한 발에 GBU 2,000파운드를 쏘고 깐데 또 때리거든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에서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더 큰 GBU 57이 그걸 한 거죠. 근데 그걸 없이 그냥 때렸어, 그냥 공군이 쐈어, 부서졌어, 안 부서졌어, 이게 아니라 지금 그 모든 작전 계획에 그런 무기의 효과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무장으로 어떤 걸 얼마나 격파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다 계산해 봤을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 효과 지수로는 무력화를 못 시키는 거죠. 더 큰 폭탄이 필요해서 미국이 저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설,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것마다 효과 지수가 다 달라요. 거기에 맞는 무장을 추천을 합니다. 그게 딱 있는 게 B2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또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 또 바로잡을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멍을 이제 3개로 해갖고 2발씩 넣어서 네. 이게 안 부서졌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얘기가 있어요. 나오죠. 문제는 뭐냐면 구멍을 깐데 똑같게 되게 되면 그게 균열이 일어나서 그렇죠. 붕괴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게 이제 일부만 붕괴돼갖고 입출입구를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충격에 의해서 전자기기나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갔을 때 이제 이것들이 불능화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1차 작전을 끝나고 나서 위성사진하고 그다음에 드론사진을 찍어 보니까 포르도 이제 그 지역에 차량이 16대가 그게 직결을 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아직 완벽하게 이제 이제 붕괴는 되지 않았지만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빼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겠죠.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일부 이제 그 핵물질하고 그다음에 성능이 좋은 원심 분리기들을 일부를 가져가서 유출했다. 예, 후위를 도모한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걸 지금 모사드가 맹렬히 쫓고 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것까지 이제 만약에 수거를 하거나 이제 아까 말한 건 CWMD가 되게 된다면 이라는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벙커버스터 GBU-57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페네트레이트 능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첫 번째 쓴 무장이라 예측만 했지 정확한 성능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인스 영감 같은 데서 나온 거는 한 18m 이상의 콘크리트를 페네트레이트 가능하다, 침투가. 또는 흙이나 자연 물질 한 60m까지 가능하다는데 아까 100m 이상의 지하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이 깐데 또 까고 페네트레이트 터지고 들어가서 터지고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뉴스를 잠깐 보도를 보면 전체가 암흑이 됐다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타격은 된 것 같다는 게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그 핵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모아 지역 있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라스틱 미사일에 관련된 운용된 이제 비모아 지역인데 거기는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어발 형태로 해서 출입구를 만들어놔요.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출입구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몇 가지 일부는 좀 살릴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때린 게 환풍기이기 때문에 예, 그쪽 다 그걸 붕괴시켰을지는 모르는 거죠. 네네네. 뭐 중국에서 다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 그쪽 계산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타격은 입은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서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떠서 방공망을 제압을 하면서 이란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이란까지 들어갈 때 어떤 지역으로 들어갈 것인가, 북쪽이냐 중부냐 남부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적어도 작전을 했잖아요. 우리 밀떡 분들은 아실 거예요. F-16의 작전 거리가 얼만데 지금 1500km까지 갔다 왔느냐. 공중급유를 받았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중고도 공중급유는 안 받았을 거다. 왜냐하면 적의 위협에 노출됐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고도라고 했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적어도 공중급유를 그것도 야간에 받아서 이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게 많이 보이고 있고 이미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핵이 만들어지기 얼마 안 남았었죠. 그죠? 그렇죠. 그걸 보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작전을 개시하고 이번에 어차피 개시한 마당에 엘리미네이터 아예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미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된 작전이 된 것 같고요. 미국에서 장관하고 이제 그 합참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과의 협조는 1.5주간 준비가 있었으나 이번 공격은 미군만의 공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협조된 작전이긴 하지만 작전만 협조됐지 같이 하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이제 공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역에 관련된 분리를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협조를 했다는 게 뭐냐면 작전할 때 들어갔을 때 여기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공공기도 일부는 아마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무인기는 다 포함해서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공간 분리를 했다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게 안에서 이제 재밌게 그 좀 뭐랄까 지나치게 좀 질문하는 기자들 있잖아요. 네. 뭐라고 했냐면 혹시 북한, 중국 등의 보복 공격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가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답변을 회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회피했나요? 핵 시설을 타격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북한이 이제 얘네들의 대자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거를 노코멘트 해버린 거죠. 제가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B2도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왔잖아요. 네네. 고고도에서 중고도 이상에서 급유를 해서 온 B2. 근데 이번에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은 적어도 야간에 그것도 생각해서 120대를 거기가 가지고 있는 게 7대 7대 14대인데 어떻게 그 많은 양을 급유를 해서 적지까지 갔다 들어오면서 기름이 부족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훈련을 피나게 한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여태까지 전쟁사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공중급유 능력을 보시면 이것도 또 다른 이런 게 있었어? 그냥 타격하게 온 게 아니라 그 타격하기 전에 사실 그 이스라엘의 작전은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작전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벙커버스터 12발이 꽂힌 이제 포르도 지하 핵시설 있잖아요. 번이지 국가의 가치사슬을 말씀드렸는데 핵에 이제 그 가치사슬에서 핵 기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북한하고 파키스탄하고 이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IR-6 근데 원심 분리기 같은 경우는 이게 파키스탄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술은 또 이제 북한에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도 지금 현재 북한에서 설계를 해주고 이제 그 준공을 할 때 도움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나에 있는 어떤 환기구의 어떤 그 뭐랄까 위치 16대의 어떤 1차 차격 이후에 전술 차량이 모여서 뭘 빼냈다는 것처럼 해서 출입구를 여러 군데를 했다는 모습을 봤을 때는 북한에 있는 어떤 지하시설하고 상당히 이제 닮아 있는 거고, 그래서 보게 되면 근데 우리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막 100에서 뭐 80m 정도 지하잖아요. 뭐 오보로 나온 데는 뭐 800m라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닌데 북한은 몇백 미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은 산 자체 아래다가 만들기 때문에 깊게는 1000m 이상까지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이제 벙커버스터 성공했다 할지만은 거기는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풍기를 이제 환기구를 때렸기 때문에 환기구를 더 은원피하고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을 이제 스텔스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것 같고. 알려주셔도 되나요? 할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환기구의 알려주신 것 어떤 그 구멍은 보면은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일자로밖에 안 되는데 그걸 좀 지그재그로 이렇게 파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가다가 벙커버스가 있다는 그렇죠. 것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출입구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들어가서 출입구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이병수처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좀 이런 예상을 해봐요.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뭐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 작전에 관련된 부분에 제가 미리 이제 눈치를 챈 것처럼 어느 정도 낌새가 있었지 않았나, 챘지 않았나. 왜냐면 이 작전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이제 그 기획을 하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난 5월 달에 그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방공체계 중에 네. 러시아의 최신의 방공체계인 판치르 S1을 기술 이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부를 이제 새로 나온 이지스 1번함 위에다가 그 상체만 올렸죠. 올려놓고 네. 하는 것들을 나온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방공체계를 얘네들이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서둘러서 여러 가지 전력 중에 갖고 들어온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그 여러 가지 어떤 드론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지만은 제일 먼저 러시아로부터 받은 게 딱 두 가지 전력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판치르 S1. 방공. 예, 그거하고 또 하나가 샤이드 136에 관련된 기술. 이 두 가지거든요. 예측했든 안 했든 간에 자기네 핵시설 갖고 있는 아이들은 방공체계가 중요하다는 걸 자기 느낀 거죠. 취약점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게 예측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최초 예상하기에는 판치르 S1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술을 더 빨리 받아갖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가면서 대부분의 어떤 북한에 있는 어떤 지하시설, 특히 WMD에 있는 시설은 다 배치를 할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공군들이 나중에 작전을 할 때 또 이제 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판치르가 이게 방공 자산인데 이제 고정 자산이 아니라 원래 기동 방어를 그렇죠. 위한 기동 방어죠. 자산이기 때문에 고정된 방공 시설은 거의 타겟팅이 돼 있고 약점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번 작전에서 대거 스텔스 전력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스텔스 전투기들이 들어가면서 성동격서의 작전을 했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공군이 어느 정도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란으로 가는 어떤 그쪽 루트에 있는 작전 지역에 있는 방공망을 무력화를 했고 대부분 미사일 기지를 때리진 않았어요. 대부분 원거리 레이더 시설들을 때렸거든요. 그러면 S-300 계열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S-300은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한 1m 제곱의 RCS를 가진 전력 한 300km 정도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B2는 0.0001이거든요. 거의 못 본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 이 B2 공격 편대가 들어갈 때 성동격수로 들어갑니다. 조심하는 거죠. 그래도 있고 회복하고 있는 방공망에 대해서 한쪽에 디셉션을 주면서 주 타격 전력은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아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만 믿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걸 왜 스텔스인데 이랬을까? 다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걸프전에서도 스텔스가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드 전력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스텔스 전력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작전에 하나가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납니다. 4세대로 작전을 했느냐 4.5세대 아예 5세대로 이게 미국이 그냥 그렇게 보이시는데 그것도 저고도 작전 안 하고 당당히 중고도로 스텔스 편대를 만들어서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세계에 보이는 또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안 보이려고 저고도 하면서 낑낑거리면서 들어가서 두 발 쏘고 안 돼 도와줘 해서 유유히 가서 이제 화해하지?
이거는 세계 보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제 전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전력들을 보시면 야 전부 다 5세대. 결국 4세대급은 그 전까지 에스코트 정도만 하고 아니면 무인기 또는 지원기 정도로 보셔야지 나머지 전량 스텔스 전력이 투입된 거는 이란만 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란을 딱 보시면은 아까 핵시설만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영상에 자주 보시죠. 군사시설이 상당수가 다 지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안에는 보게 되면은 우선 대공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고정이든 기동이든 간에 이미 1차 작전에 의해서 깨졌기 때문에 이제 지하에 있는 것에서 올라와서 그다음에 지역을 이동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까 들어갔을 때 2단계 작전인 미군에서도 이제 스텔스 이용해가지고 방공 작전 하고 있는 점들을 이제 유심히 살폈을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3년도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뛰쳐나와서 완전 유린해버렸을 때 그때 당시에 전자전이 엄청나게 크게 됐거든요. 그때 네. 어디서 됐냐면은 키프러스. 키프러스에 보게 되면 거기에 사이프러스에 보게 되면 러시아의 S300 그렇죠. 모델이 있어요. 네. 전자전기랑 다 있었어요. 네. 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의주의 국가가 어떤 큰 일을 할 때도 얘네들이 이제 다른 국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작전이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전에 몰랐다 하지만 실시간 때는 분명히 이란도 같은 건의주의 국가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으로부터 정보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기습은 몰라서도 기습이고요. 알았어도 내가 대응할 능력이 없으면 기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란은 이제 23년 10월 7일부터 계속 준동해온 후티, 그 다음에 가자지구의 하마스,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대상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재들, 그 다음에 드론과 소부장들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에는 1000에서 한 2000기 정도의 미사일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1단계 작전과 그 이스라엘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남아있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소진이 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보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군의 어떤 중동 기지를 알 때도 나 쏠게 하면서 14발만 쐈어요. 똑같이 맞은 것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는 철저하게 저는 계산을 하고 들어갔다. 예, 미국이 들어갔을 때는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간 거고 제가 보기에는 1단계 작전한테 공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2단계 작전 미국에 있는 건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6.25 전쟁 때 8월 달에 낙동강 전선에서 계속해서 미 8군이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빨대처럼 해가지고 북한군 전력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후방을 비워야 되니까. 왜?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빨대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작전은 성공적인 작전이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이란의 어떤 텔이라든가 그다음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방공 자산들을 다 부시기 위한 빨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빨대는 누가 꽂은 건가요, 그럼? 같이 꽂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빨대는 이제 환기구에다가 이제 그 빨대를 미군이 꽂은 거죠. 예.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뭐가 연계되냐면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전시 경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건의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어떤 장거리 타격 무기라든가 핵물질에 관련된 것도 국제사회부터 제재를 받기 때문에 네. 더 그런 것들이 어려웠고 2003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다 이 전쟁 지원을 다른 어떤 무장 정파에 대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연락들이 더 낮아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란의 경제 사정이 경제 때문에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중국산 무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스텔스부터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이 쇼 오브 포스 스텔스 전력 가지고 들어간 공격 편대군을 봤을 때 이건 아마 우리 이렇게 스텔스로 적진 깊숙이 페넨트레이션에서 아무 로스 없이 갔다 왔다는 거는 지금 대만을 보고 있는 중국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기술안보가 크죠. 큽니다. 예.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들이 워 프로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은 워 프로분 아직 안 됐거든요. 기껏해야 뭐 파키스탄에 줬던 뭐 라파라. 제2계열 뭐에 그거 한 거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전술적 수준에서 했다면 그렇죠. 이거는 전략적 수준에서 적의 센터 오브 그레이버티를
무지막지하게 네. 핀포인팅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간담이 선을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이란에서는 휴전만 하지 핵을 포기한다 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분간은 좀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사회 말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후위를 도모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이란 안에 있는 모사드 휴민트들의 근거지를 다 탈탈 털을 거예요. 작업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권위주의 국가가 우리나라 이제 자유민주 국가보다 학습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자유민주 국가 연대의 테러라든가 위협이 되겠죠. 군사적 위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해서 박수 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적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리얼웨폰 K 번외편 비밀과 요물에 관한 얘기. 오늘은 미드나잇 해머링. 네, 해머링입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얼웨폰 K에서는 언제나 정확하고 발빠른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K 방산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무기 체계, 그다음에 전 세계 무기 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싸우는 방법과 조직 편성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같이 열심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